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라는 취지의 명단 공개였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이 드러났다면서 수사 촉구와 함께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국민의힘 측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네, 이렇게 6명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수석은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언론사 임원인 홍모 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법조계 고위직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명단을 공개한 것도 좀 의외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명단을 공개가 돼서 뉴스를 속보를 봤는데 이게 저희 당에서 했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께서 하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전 경기도에서 이제 부지사를 하셨고 그런 반로에서 좀 하신 거는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냥 그분이 밝힌 50억 약속 클럽의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곽상도 의원은 민정수석 하셨고 마지막에 문 닫고 오신 분이 이제 최재경 그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검찰 출신들이고 검찰총장까지 있으시고 당시에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이 50억 약속 클럽을 녹취록을 근거로 예. 복수의 관계자를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이 신뢰를 하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네. 국정감사는 이게 속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면 그게 남을 텐데 그냥 했겠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화천대유 비리 사건은 국민의힘에 의한 국민의힘을 위한 그냥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박수영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 제출한 녹취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내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민주당은 이게 국민의힘 오적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던데요. 근데 지금 시점상 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다 전모가 밝혀진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 이익 관계자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고 그리고 수사로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초기 단계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알려지기로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고문단 규모가 3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사람이 뭐 10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단들이 수사가 되면서 점점 더 알려지고 공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누구인지도 밝혀져야 되고요. 예. 그래서 50억 클럽의 명단 6명 중에 뭐 홍아무개를 제외한 5명이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다. 이렇게 저도 봤는데 네. 이 문제는 뭐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근데 대상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올 대상자는 제가 볼 때는 현 정권하고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뭐 박근혜 정부 때 인사든 누구든지 간에 범죄 혐의를 밝혀서 처벌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은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받아서 신속하게 중립적으로 가면 전모가 밝혀질 텐데 왜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추가적인 의혹이 밝혀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언급된 이 그 50억 클럽 이른바 그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부인하고 있고 법적 네네. 책임까지 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화천대유 측도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 보낸 거 이 내용 들어있는 거는 허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이제 수사를 네. 신속하게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당사자들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화천대 비리 사건에서 본인들이 포함이 돼 있고 본인한테 칼날이 향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 네. 그 정도 선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위 법조인이 이렇게 많이 연루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사실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기 전이라도 네.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거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이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정황이 수치로서 공개가 됐고요. 네. 박영수 특검의 딸이 그 아파트를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받은 것도 밝혀졌고, 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실제로 그만둔다는데 거기서 퇴직금을 얼마 받을지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정서법상으로서는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방어하겠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분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하고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되면 이분들의 관여, 그다음 금품 수수 정황 이렇게 다 나올 텐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으로 가고 국정조사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이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네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명단을 공개한 거는 국감장이니까 뭐 면책 특권 네, 이런 거 면책 있는 거 특권이 아닙니까? 있죠. 예. 일단은 면책 특권 뒤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거를 뭐 면책 특권 뒤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이렇게 밝혔겠습니까? 녹취록에 어느 정도 근거가 돼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촉발이 된 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으면서 뭐 50억 약속 클럽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박영수 특검이 뭐 100억 정도의 그 분양 대행 업체 인척 관계까지 예. 쭉 조사가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말씀한 대로 지금 50억 약속 클럽이 지금 한 5명 법조인들 6명인데 이제 법조인 5명 정도 밝혀졌는데 말씀한 대로 이제 고문단이 30명 정도 되면 그게 설령 누구든지 간에 뭐 이제 밝혀지겠지만 이 대장동 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은 이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정치 공세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서 어떤 특정 후보들하고 연결을 하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자들이 불로소들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특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해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 수사를 중단하자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검 주장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빨리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좀 미진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특검을 주장해도 되지. 저 이준석 대표도 지금 도보 투쟁을 하시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범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리핑이 일주일에 2번 하던 것을 1일 브리핑으로 바꿔서 좀 연후 네네. 대응에 나선 모습, 그리고 국감장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의혹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전 상임위장에서 이 화천대유 비리 사건에 대한 이 공세들이 있다 보니 거기도 지금 국정감사 22일, 26일까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로 이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치적으로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야당 쪽에서는 이거를 본인과 연결시키려고 무리하게 공세를 하다 보니 이거를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보다는 이 대장동 사업은 이래 해서 치적 사업이다. 그래서 전혀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르면 민주당이 사실 오는 10일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일단 국감에 출석하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사활적인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주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초점이 모이는 거고 그 초점의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 여부로 지금 초점이 모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 조만간 피의자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금 이 건이 10월 10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고 해서 딱 멈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은 어차피 대선 국민의 이슈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이자 책임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의 대상자로 낙인 찍히는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나 방어 프레임도 짜야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예.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국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근데 그 내부에서 이제 민주당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계속 지지율 높은 상태에서 1위잖아요. 네. 이제 10월 10일 날 결선 투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게 유동규 씨 이재명 후보의 신복이 맞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까지 이름도 딱 지어놨습니다. 네. 공격이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서울 경기를 앞두고 나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의지이신 것 같고 호남 이 경선 전에 불안한 후보론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선거 전략을 펼치셨잖아요. 예. 그래서 호남 이후에 어느 정도 광주 전남에서 조금 승리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크게 뭐 이 큰 표를 흔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선거 전략으로서 그래서 상대 후보를 흔드는 불안한 후보론을 그냥 펼치는 정도 수준이고 예. 이게 뭐 어떤 이재명 후보를 아예 흔들어서 뭐 저쪽 야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공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토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낙연 후보는 계속 지금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당원 또 3차 국민 선거인데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이라서 그 표심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의 이런 공격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리고 그 전까지 이낙연 후보의 그런 경선 과정에서 왜 이렇게 표를 많이 못 얻었을까? 어떤 전략이 부재했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가치 지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끌고 나가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민주당 요번에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2차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58%를 이재명 후보가 얻었고 네. 지금 누적 득표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득표 차이가 20만 표를 넘어섰어요. 지금 이제 남은 게 61만 표 정도 남았는데 예. 61만 표를 가지고 20만 표를 상쇄해서 가기는 바깥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림수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게 뭐 상당한 의혹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된 뒤에도 수사의 귀착점이 어디로 가는지 예. 끝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밖에서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감정의 골도 쉽게 극복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0일에 만약에 결선 투표가 안 가고 이제 본선으로 진출하는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만약에 그게 이재명 후보라면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팀을 강조하는 민주당인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예.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 대선 전 과정에 복병이 돼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예. 이 얘기는 지금 수사가 일주일 뒤에 뭐 열흘 뒤에 끝날 수 있는 수사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네. 수사가 한 군데로 지목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성남시장이 임금과 관련해서 배임 의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명확하게 밝혀져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낙연 후보 측이 이 건을 놓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성북 선언을 뭐 하더라도 예. 왕창 밀어주는 형태의 원팀 정신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본선 진출하는 네.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원팀에 대한 저렇게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우려의 시선입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들을 해오면서 이 정도 치고받고 하는 거는 뭐 부지기수고요. 예. 국민의힘도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설전 난장판이잖아요. 비슷하게 이 대선 경선이라는 것은 후보 간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예. 물론 감정이 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당내에서 아는 바로는 네. 중진 그룹에서 그 각 후보 캠프에 지금 이제 10일 날 결정이 되니까 그 전에 좀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어떤 원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말 하나로 뭉치는 원팀으로서 본선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네. 원팀에 대한 큰 걱정은 없나 보죠? 걱정이 있으니까 이제 선수를 투입을 해서 아, 예. 이렇게 각 캠프 간에 좀 그런 갈등들을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촉구를 하면서 도보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거를 임박하고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수사를 하면서 더 큰 오명을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에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감이 나흘째인데 명분 없는 장외 투쟁으로 국감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뒤덮기 위한 야당의 끊임없는 물타기 쇼에 민생은 익사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엉뚱한 곳에 힘 빼지 말고 제발 제 식구나 간수 잘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두 인물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번 도보 투쟁이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는 첫 장외 투쟁이었을 텐데 일단 의도한 효과는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그 힘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다 거부하고 있으니까 직접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장외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의 당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고육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국회의 원내 사안이 아니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의 그 수사 문객이 이런 거를 볼 때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특히 특검은 민주당의 주장이 뭐 시간 끌기다 뭐 이러는데 지금 국회에 상설 특검법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동하자는 의미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캠프끼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들의 저항이라든가 국민들의 민심이 더 세게 표출이 되면 민주당이라고 해서 특검을 언제까지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압력을 높이자는 그 유일한 투쟁 수단인 겁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촉구하고 있고 일단 이 대표가 이번에 도보투쟁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에서는 장외투쟁으로 좀 국감을 흐리려는 것 같다 이런 네.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없으니 하지만 좀 무리수지 않냐. 그래서 국감은 국감대로 민생에 치중을 해서 국감의 본연의 상임위는 하고 이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장동 아니 화천대유건으로 계속 이를 주장하시는데요. 화천대유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제대로 형평성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만에 하나 그게 어느 정도 뭐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특검을 그때까지 주장을 해서 말씀한 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검찰하고 경찰 수사 미진하지 않냐. 특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화천대유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돈 받은 사람들, 돈의 흐름이 간 사람들, 그분들이 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에 배임, 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 이제 배임 혐의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별개의 문제고 지금 현재는 돈을 받은 사람들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 이 개발의 불로소득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그거를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도보투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이 터졌을 때도 당내에서 TF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 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시 또 최근에 권익위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 나왔는데 셀프 면제 주고 그다음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아니 제명당하셨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투기로 드러났던 분인데 용인시장 당시에 이제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부동산을 헐값에 받아서 삼자뇌물죄로 지금 구속이 되신 상태거든요.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그걸 살펴야지 밖에 나가서 저럴 때는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 사주 내용 이어가 볼까요? 그 검찰이 야권의 여당 뭐 의원들을 포함해서 여권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 그래서 정점식 국회의원실 사무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을 했습니다. 수사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그 제보자 조성은 씨가 있었는데 조성은 씨가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이 고발장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포렌식한 결과 조성은 씨 휴대폰 포렌식하니까 이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웅 의원이 그렇게 말한 거는 팩트가 됐고 그럼 고발장은 그럼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흐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흐름이 끊긴 곳이 좀 있잖아요. 수사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휴대전화기 포렌식해서 나왔다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이겠죠. 네. 근데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네 가지를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고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실제로 지시를 했는가도 밝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검찰에서 김웅 그 당시는 후보였죠. 김웅 후보를 통해서 당시에 야당에 전달이 되었는가, 전달 경로에 대한 걸 밝혀야 되고, 네 번째는 그걸 전달받은 당시 야당이 실제로 고발을 하는데 그거를 참조하거나 그걸 썼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그 네 가지 의혹 중에 한 고리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진실에 한 발 다가서기는 했지만 흐름을 다 완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작성을 해서 넘겼느냐. 요 고리를 밝혀야 됩니다.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그림이 다 어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하나만 보고서 그 전무를 밝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어제 통화 녹취 내용 포렌식 공개가 됐으니까 김웅 의원으로서는 본인의 말에 좀 뭐 책임질 상황이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본인이 오락가락했던 해명들이 결국에는 포렌식을 통해서 본인이 그 같은 지시를 했던 거니까 이제 사라졌던 기억이 되살아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고발사주 의혹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손준성이라는 수사정책정보관이 텔레그램으로 손준성 보냄이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김웅과 조성은 당시 이제 국민의 미래통합당이죠. 그분들끼리 통화한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근데 그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우리가 네.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예, 이렇게까지. 그래서 보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 게 우리가 만들어서 줄게. 그러면 그 우리가 누구인지. 예. 그게 이제 우리라는 게 거기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작성자부터 어떤 사람들이 관여돼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시킨 것처럼 보이니 예. 내가 아니라 전달을 당해서 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김웅 의원이 본인이 그렇죠. 검찰에 하면, 접수를 하면 예, 윤석열이 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그렇죠. 당신이 알아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주목을 했을 때 손준성, 김웅, 조성은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 법률지원단 해서 이 흐름이 이건 파악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준석 대표께서 고발사주 TF를 만들었으면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정정식 의원을 압수수색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면서 맹탕이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뭐 증거를 그대로 뒀겠습니까? 당연히 뭐 다 치웠겠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지금 이 고발사주 건과 관련해서 손준성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기 김건희 씨, 예. 그다음 한동훈 검사 해서 이렇게 지금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박주원 국정원장도 입건을 해서 나름대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대선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TV 토론회가 그제 열렸는데 지금 뒤늦게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토론 직후 설전을 붙였다라는 소문과 함께 양측의 진실 공방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양측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쟁점이 되는 게 침 전문가로 알려진 이병환 씨 그리고 역술강이 관련된 이 두 가지 부분 정도인 겁니까? 보통 이제 저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대기실에서 두 분이 다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방송 끝나고. 네네네. 그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퉜기 때문에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좀 사실 부끄러운 장면이죠. 이게 같은 당의 대선 후보끼리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시지 않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무대 위에서 막 격하게 서로 공격하다가도 예. 무대에서 내려오면 예의를 차리고 좀 뭐 양해도 구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무대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기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 누구죠? 이병환 씨. 이병환인가 하는 사람. 예. 그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 토론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통상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냐면 후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후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후보하고 실제로 가까운 분들일 수도 있지만 네네. 멀리 있다가 카메라가 딱 오면은 옆에 탁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귀신같이 재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표가 누가 되든지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카메라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진에 찍혔다고 해서 그분이 잘 아는 사이고 측근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거를 주장하려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토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람 실명을 거론을 했어요. 물어봤죠. 예. 이게 이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실명이 거론되는 공격을 받을 정도 같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깔끔하게 대응하지 못한, 행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향후 행보를 하면서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